오늘은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최근 회계 분식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앞에 두 차례 강의를 들으신 거와 아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회계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영어와 같은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안 들은 얘기 이제 해야겠지.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요, 2005년 겨울이었어요. 내년에는 뭐 먹고 살까 옆 팀장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국제회계 기준 한번 도입해볼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저희 초기 안은 2015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2015년 가서 우리가 도입할지 안 할지 한번 보자 그래갖고 2015년으로 올랐는데, 올라가면서 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녹음하고 있어갖고 심한 얘기를 못하겠네. 그래서 결국은 2011년에 도입을 하기로 하고, 도입 자체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면, 도입하고 나서 그 당시 부원장님이 임기가 1년 남았는데 학교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실장님은 회계법인 부대표로 가셨어요. 제 옆 팀장은 하와이로 연수 떠나더라고요. 도입했을 때 금감원 쪽에 실무 책임자라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보고 너 거기 있다가 돌 혼자 다 맞지 말고 빨리 학교로 넘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모르니까 무식해서 용감하게 한 거다.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2009년부터 조기 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준비가 지금 돌아보면 철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냐?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 썼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IMD 평가받고 WEF 국가 경쟁력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 회계 투명성이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기 전에 40위권이었거든요. 지금 몇이냐면은 59위입니다. 몇 개국 중에? 60개국 중에. 도입을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작년에 58위 했고요. 올해 59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사를 안 쓰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작년만 해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58위 했다고. 올해 1등 더 떨어져서 59위인데 이게 기사감이 안 되나요? 이제 어차피 58위니까 58위, 59위는 별 차이가 없는 건지, 올해는 조용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작년에는 항공회에서 IMD랑 WF에 너희들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의도 제기했고요. 금감원에서 이건 정확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해볼게 하고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포기한 건가? 회계 투명성은? 올해는 조용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할까? 과연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원래 전공은 기업가치 분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 전공이에요. 대학원 수업도 MBA 수업은 기업가치 분석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팀별로 하는데, 팀별로 모의 투자를 해서요,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가 A, 수익률이 제일 낮은 데 무조건 F. 그래서 답안지 잘 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야지 중요하죠. 그럼 가끔 그러죠. 운일 수도 있잖아. 그게 인생인걸요. 주식하는 게 운이, 그것도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투자하는 기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데, 이분을 그렇게 보게 된 계기가, 이분은 자기 많은 재산을 자기 이름의 재단에다가 도네이션을 안 하고 빌 게이츠 재단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분 철학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가,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회계는 비즈니스계의 언어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찰리, 이분 동업자죠. 찰리랑 내가 이 회계 숫자를 몰랐다면은 아마 우리는 평가 자체도 못했을 거고 길도 잃어버렸을 거다.
워렌 버핏이 현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계에서. 이런 분도 숫자를 보는데 범인인 우리는 숫자를 보나요? 주식 투자할 때? 안 본다고요. 저도 20년 전에 제가 현대증권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앉아서 처음에 대학교 딱 졸업하고 현대증권 들어갔을 때는 모여갖고 야 우리 무슨 주식 살래?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 유동 비율이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요. 장마감 하면 다 나가요. 어디로 나가냐면 찌라시 주스로. 앉아서 분석하는 걸 못 봤어요. 재무 비율 얘기했다가는 혼나죠. 무슨 재무 비율을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는데 이런 게 중요하죠. 그 숫자를 안 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숫자를 안 볼까? TV 보면은 우리 왜 TV에 주가 분석하는 분들 나오면 막 선 그리면서 뭐 3봉 찍고 6봉 찍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저분들이 과연 저걸 믿을까? 저도 이제 주식을 하니까 제가 주식할 때 진짜 돈 되는 주식은 형한테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증권부에 계시니까 증권회사 객장에 가셔서 증권회사에서 지점장이 권하는 종목 사시고 돈 버신 적 있으세요? 친구가 증권회사 다니는데 요거 사 그러면 그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이분이 책을 서점 가보면 엄청 많죠. 이분 이름의 책. 근데 신기하게 저자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20억 든다는데 다 한국 사람이 이분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막 써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이분이 쓰는 책은 읽어요. 메리 버핏, 미인이시죠. 누구냐면 워렌 버핏의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투자 기법에 대해서 씁니다. 저건 왜 읽느냐? 최소한 시아버지에 대해서 투자 기법 책을 나오면 이거 들고 가서 시아버님한테 아버님 이번에 새 책 나왔습니다. 한번 워렌 버핏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야, 난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데 코칭을 해줄 거 아니에요. 쓰진 않지만. 그나마 이분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익을 계산할 때 꼭 비용으로 반영해라. 감가상각비. 쌍용차 주식을 증권가에서 많이 안 사시죠. 근데 쌍용차 재무제표 보면 현금이 엄청 많아요. 현금이 엄청 많은데 왜 안 사느냐? 쌍용차의 감가상각비를 보면 기계장치의 88%가 감가상각이 돼 있고요. 유형자산 증가하는 게 1조 원 그대로인데 현금은 엄청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재투자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와, 그럼 우리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시면. 근데 감가상각비가 뭔지 모르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라는 게 마치 영어처럼 단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 있어요. 끊임없이 투자가 필요한 회사는 좋지 않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이 많은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느냐? 오, 좋아요. 유형자산이 많은 회사. 근데 유형자산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이런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 왜냐하면 유형자산에 계속 돈이 들어가려면 배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배당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좋은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어디만 사죠? IT 안 사시잖아요. 그분은. IT 안 사시잖아요. 코카콜라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만한 주식 대상, 미원 한번 기계 깔아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이런 회사. 지금 대상이 58,000원 갔다가 37,000원 막 확 떨어졌잖아요. 대상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계 장치를 새로 사야 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대상 재무제표 뒤져보면요. 재밌는 게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다 옛날 거래요. 건물이. 투자하는데 되게 겁내하는 것 같아요. 현금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58,000원까지 쫙 올라가다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앞으로 어디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지를 결정을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대상 가갖고 막 멱살 잡으면서 니네 빨리 내부 정보 줘봐.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재무부조표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대상이 투자를 못하고 멈칫멈칫하고 있다는 게. 현금이 엄청 많고요. 기타 금융자산, 주식채권. 근데 기타 금융자산이 단타로 갖고 있는 유동자산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장기 투자로 갖고 있는 건 비유동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단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얘네가 투자할 때를 아직 못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끊어지니까 주가가 빠지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기 부채. 주식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쪽박 차는 게 제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제 박사과정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상패 3번 당해보셨어요? 그래요. 상패 3번 안 당해보고 말도 마세요.
상패당한 주식을 산 걸 자랑으로 생각해. 우리는 마치 뭐 역전의 용사가 나타난 것처럼 상패당하고 주식이 휘지조가게 되는 이유는 부채가 많아서가 아니죠. 유동성 장기 부채를 못 막으니까 그런 겁니다. 부채 비율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거 봐야 되는데 아마 여기 증권 기자분들은 유동성 장기 부채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뭐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주식하는 사람 중에 부채는 들어봤어도 유동성 장기 부채 처음 들어본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많은 회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를 안 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얘기하세요.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거 위험한 회사다. 이렇게 재무제표 숫자를 갖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하시는 분들은 답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 주식 사시겠습니까? 기자님들이 증권부에 계시니까 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주식 사실 마음이 있으세요? 별로죠, 별로. 자산 보시면 2조 9천억에서 3조 8천억, 9천억이 늘었어요. 2년치 안 돼서. 왜 늘었습니까? 빚져서. 부채 보시면 같이 늘었죠.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 보시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걸 왜 사요? 근데 산단 말이에요. 사요. 이렇게. 이게 사시고 글을 쓴 겁니다. 이분이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산 다음에. 이 회사가 제일저축은행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퇴출명단 두 번째 발표할 때 들어간 회사예요. 그래서 그 주말에 제일저축은행을 포함한 2차로 퇴출명단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공지가 돼 있어요. 물론 어디가 들어갈 줄 모르고요. 그런 거 보통 주말에 발표하잖아요. 금감원장도 어제 발표하셨죠. 어제 발표하면은 원래는 금융시장에 요동이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별 그런 게 없나 봐요.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별로 상관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주말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상한가 치는 거예요. 이 기업이요 망하는 이유, 사람이 주식하는데 망하는 이유, 자기 스토리 만듭니다. 주변에 사기꾼 들어보세요. 사기꾼. 와, 주식하는 사기꾼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단해요. 다 맞아. 스토리 만드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분은 스토리 만들어서 계속 상한가를 치니까 뭐라고 만들었냐면 누군가는 제일저축은행이 퇴출 명단에서 빠진 거를 내부 정복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꼭 우리가 한 번만 닥쳐. 내부 정복. 자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출 명단에 들어갔다. 영업 정지한다. 퇴출 바로 직전 시간외에서 잡아서 뭐 타령하고 있어요? 나보다 운 타령하고 있죠.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타령은 운 타령해요. 야, 내가 이번 사업 잘할만 했는데 은행에 돈을 안 빌려줬어. 운 타령해요, 운 타령. 우리 정부가 안 도와줘. 운 타령해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멘탈이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얼마 안 잃었어요. 몇백부터 몇억까지 수두룩 엄청 많아. 나는 얼마 안 잃었어, 스스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해요. 멘탈이 강한 거. 멘탈이 엄청 강해서 버티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그거 받겠어요? 안 받죠. 스토리만 만든 거예요, 스토리. 그래서 제가 주식할 때 꼭 안 사는 회사 주식이 있어요. 담배 피는 걸 승진과 연계시키는 회사. 그건 한풀이지, 한풀이. 회장님의 한풀이죠. 웅진코웨이. 담배 피는 거 승진 안 시킵니다. 그냥 검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변 검사 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머리털 뽑아갖고 염색체 검사해요. 담배 폈나 안 폈나. 승진시키고 안 시키는 건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담배 피고 안 피는 건 복리랑 엮어야지 그걸 승진하고 엮이니 감성 경영을 하는 거죠. 회사를. 회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 제일저축은행이 연합뉴스 2011년 9월 19일 날 우리 기자분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사를 많이 보는데 똑같은 기사를 보는데 숫자를 보는 사람이 보는 기사의 눈과 숫자를 보지 못하고 가물을 보는 사람이 기사를 보는 눈과 전혀 다르죠. 똑같은 기사를 받아 쓰시는데 보도자를 받아 쓰시는데 숫자를 볼 줄 아는 기자의 글과 숫자를 볼 줄 모르는 기자의 글 확실히 달라요.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외국인 지분이 제일저축은행이 무려 12%나 있었다. 그 다음 확실히 기자분들은 글을 잘 써요. 바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문 닫기 이틀 전에 0.1%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 숫자를 보는 게 정교해요.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노출된 정보 갖고 주식 거래를 했을 때 돈 먹을 가능성이 3개월을 가요. 미국은 2주 갚는다. 15일.
그만큼 어떤 정보가 노출됐을 때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우리나라 애널들 신뢰성이 얼마나 있냐? 퀘션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제일저축은행은 이건 100% 퇴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재무비율 보면. 아까 송 기자님 보시고 찝찝해 하셨잖아요. 그 주사를 왜 사요? 문제는 이들 입장에서 자기 물량이 12%나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전문 용어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우리끼리 하는 거. 주가 조작해야죠. 끌어올려야죠. 제가 20년 전에 현대증권에 있을 때 주가 조작 엄청 많이 봤어요. 3명이 공모하면 가는 게 주가 조작이에요.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처음에 그거 다 뿌리고 뽑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찾아봤는데 우리 기사에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죠. 이거는 뿌리 뽑기가 어려운 구조구나. 주가 조작을 계속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주가를 안 보고 거래량을 보죠. 주가를 안 보고 거래량을 봐야 돼요. 이분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아까 그분 같은 글 쓰신 분, 우리나라에 85만 주의 개인들이 그걸 다 떠한 겁니다. 12% 외국인 지분이 0.1% 문 닫기 전에 다 떨어져요. 제가 이걸 보고 공분을 느꼈어요. 개인은 아까 그분은 몇십만 원 잃었지만 몇백 억 이런 분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합쳐봐요. 그게 국부 유출하고 뭐가 틀립니까? 숫자를 모르는 게 한 개인의 돈을 뺏기는, 돈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숫자를 모르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열심히 돈 번 거 외국인한테 뺏기는 거랑 똑같아요. 국부 유출하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런 걸 써주셔야 돼요. 숫자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돈 잃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이 외국한테 뺏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숫자가 나타나가 있는 금융감독원의 다트라는 거 아마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표는 저기서 받은 겁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저거 진짜 우리나라 전 세계 수출 상품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 경쟁 기업들 저거 보고 시작한 할 정도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공짜입니다, 공짜.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이 공짜는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금감원이 이거 만드냐고 엄청 고생 많이 해서 요즘은 이제 XBRL까지 한다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우리 항공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저거 STX요. 제가 STX 의심스러워서 쳐본 거예요. 얘네 진짜 심각한데? 쳐본 겁니다. 근데 이 STX가 요 회사가 있어요. 자, 굵은 글씨로 된 것만 한번 보세요. 자산이 어떻게 되냐면 5조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5조에서 7조 됐죠. 2조 늘어났어요. 2조. 부채는요. 2조 8천억에서 5조. 2조 늘어났죠. 돈 벌어서 늘어났습니까? 빚져서 늘어났습니까? 빚져서 늘어났죠. 제가 오늘 기자님들하고 질문을 던질 때 고도의 질문을 던지진 않거든요. 그냥 감이 맞다 싶으면 얘기하시면 되고 강의장에 들어올 때 그런 결심 버리셔야 돼. 내가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 입을 안 열 거야. 막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손익계산서 보세요. 아까랑 똑같죠. 괄호가 손실 엄청납니다. 요게 MBA 패턴이에요. 기자님들 나중에 그 석사학위를 MBA를 꼭 해놓으세요. MBA 수업은 이렇게 패턴을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경영학은 적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 그래서 이론을 가르쳐 드리지 않고 이렇게 패턴을 가르쳐 드려요. 그럼 이 패턴을 딱 본 경영자는 주식하시는 분이면 아까랑 패턴 똑같죠. 이거 사겠습니까? 털겠습니까? 털어야죠. 근데 질문을 바꿔서 그럼 우리가 주식 얘기하지 말고 이 회사 경영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스카웃돼서 여기 오너로 갔어요. 어떤 의사결정 하시겠어요? 기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반 기자님 만약에 여기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어요. 어떤 의사결정 하시겠습니까? 자산을 팔아고 국제를 줄여야 돼요. 이분은 빨리 오너로 가야 돼요. 기자의 수준이 아니에요. 1초도 안 됐는데 딱 캐치 하시잖아요. 돈 안 되는 자산 팔고 부채 갚아야지. 이게 STX 패노션이에요.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STX 패노션이 과거 4년 동안 사장님이나 회장님들께서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왜냐하면 신년사라는 거 그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한 거 제가 빼버렸구나. 혹시 말 나올까 빼버렸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 기억에 의해서만 첫 번째, 지속적으로 인접산업으로 진출하자. 인도, 남미 이런데. 두 번째, 위험을 겁내하지 말고 리스크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라. 세 번째, 아직 끝내주는 말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왜냐면 그때 막 글로벌 막 난리 났었거든요. 마지막 진짜 대단한 말씀하십니다. 규모 지속적으로 확대하자. 과거 한번 뒤져보세요. 과거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박 기자님이 얘기하신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경영자인데 과연 그들은 이걸 보셨을까? 감으로 경영한다는 거죠. 감으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가가 뜹니다. STX 저렇게 사업이 안 되니까요. M&A 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시장에. 아마 그때 증권가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주가가 막 올라가요.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STX 패노션이 STX랑 뭐가 틀린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STX 패노션이 M&A 된다니까 막 사기 시작합니다. 막 올라가죠. 저거 버블이죠, 버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떨어져요. 이럴 때 이제 공매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공매도 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내기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떨어지는데요.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뚝뚝 떨어지죠. 이날이 언제냐? 3월 말이에요. 금융감독원의 다트에 STX 패노션 재무제표가 공개되는 시점입니다. 누군가는 본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안 보지만 다트를 누군가는 보고 야 여기 진짜 막 가는구나 턴다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안 보지만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봐요. 많은 사람들은 안 보지만 누군가 슈퍼개미들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못 판 사람들은 저기까지 가죠. 저기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어둠의 그늘이 시작이 됩니다. 어둠의 세월이. 재무정보라는 게 이게 왜 우리가 회계를 하고 왜 재무정보를 하느냐? 앉아서 차변대변 끊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려고. 그래서 미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정보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요즘 대학생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인기. 왜 그런 말 있죠? 그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외할아버지가 잘 살아야 된다고. 요즘에는 재산이 당대 이룬 재산보다 조상이 이룬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게 이제 당대 뭐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당대 이룬 것보다 우리 기업이 그동안 쌓아놓은 돈이 뭐냐? 그게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만 똑똑하면 돼. 이래서 신랑감, 신부감을 찾았단 말이에요. 한 해에 돈 번 거. 그게 손익계산서예요. 이익은 많은데 흑자도산 나요. 현금 없으면 끝이에요. 그게 현금흐름표예요. 요 세 개는 봐야지 우리가 신랑감, 신부감 찾을 때도 그 세 개는 고려하는데 주식 투자하는데 이 세 개 안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볼까요? 제가 현대증권 딱 입사했는데 저희 사수한테 제가 첫 번째 깨진 거, 그 미생 생각이 요즘 나더라고요. 첫 번째 깨진 게 담배 안 핀다고. 증권맨의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담배를 권하죠. 담배 한 대 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정보를 캐죠. 지금은 담배 별로 안 피시지만. 그래서 우리 선배 눈에는 얘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담배도 안 피고 술은 좀 마시지만.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분석을 안 하고 있는지 3부 토건 통해서 알았습니다. 요거는 2011년 우리 서울신문, 아까 여기 서울신문 오신 것 같은데 서울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뭐라고 났냐면 3부 토건이 우리 업계 순위가 34위예요. 34위. 잘 나가는 회사죠. 근데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PF 대출금 못 갚아서 PF 대출금 4,270억 못 갚아서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채 비율을 보면요. 요랬어요. 200%. 건설업이 부채 비율이 200%면 되게 좋은 거죠. 이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무슨 뜻이냐면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하고 갚을 수 있는 돈하고 비교했을 때 126%면 갚을 수 있는 돈이 1.26배 더 많다는 거예요. 부도 나겠어요? 안 돼? 갚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은데 부도 나면 안 되죠.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선배 같은 분이 그러는 거야. 너 앉아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빨리 담배 들고 쫓아와. 이런 거 나가서 찌력시 주워야지. 삼부토건이 망하냐 안 망하냐. 르네상스 호텔이 팔리냐 안 팔리냐. 그거 가서 물어봐야지. 지금 앉아갖고 부채 비율 계산한다고 쓸데없는 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 회사 아까 재무제표 보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뒤에 보면 이만한 서류가 붙어 있어요. 그게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가 PF 지급 보증해 준 게 있어요. 다른 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용으로 돈 빌린 거 1조가 있는데 걔네가 돈 못 갚으면 우리가 갚을게 하고 지급 보증해 준 게 1조가 있어요. 그 당시에 PF 사건 일어나면 PF 다 부실해 갖고 건설업들 다 망했거든요. 저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우리 회계용으로 하면 충당부채예요. 충당부채. 그런데 이거 부채라고 표함을 시키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돼요. 476%. 대박. 유동 비율 44%. 갚아야 될 돈보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절반밖에 없어요. 부도 나겠어요. 이건 부도죠. 저거 안 보죠. 회사가 갑입니까? 회계사가 갑입니까?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가 갑이에요? 회계사가 갑이에요? 아이, 굳은 결심을 깨라니까요. 제가 회사가 갑이냐 회계사가 갑이냐 물어보면 100%다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가. 만약에 이 담당 회계사가 이 PF 대출은 이거는 부채예요. 거의 나갈 돈이 확실한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됩니까? 부채에 놓아야죠. 하면은 회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 그래 너 내년에 계약하자. 가. 계약 안 해주겠죠. 회계사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빠라고 말해야지. 아빠라고.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는 주석에 담으라고 얘기할 수 정도밖에 없죠. 본문에 담으라고 그러면 계약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보는 어디 있겠어요? 주석에 있죠. 주석에.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재무제표도 안 보는데 주석 봅니까? 주석은 더 안 보죠. 그리고 나서 외치는 거예요. 회계는 다 쓸모없어. 회계사 하는 일 없어. 뭐 다 적정 의견인데 뭐. 회계사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걔네들 감사피만 받아가. 감사피만. 그리고 자꾸 감사피만 올려달라고 그래. 일생에 도움이 안 돼. 회사들이 싫어하죠. 회계사가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석에 담아주는 거예요. 회계사 입장에선 이거 찝찝해요. 찝찝해. 이거 주석에 안 담았다가는 금감원 불려가서 혼나죠. 야 니네 일부러 그랬지. 금감원 애들 보면은 감독국에 이렇게 한 평짜리 취조지들이 있어요. 검찰처럼. 그럼 거기 불려가갖고 모욕을 막 준다고요. 회계법인 대표 불러갖고 회계법인 대표가 돼갖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회계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개네 뭐. 그럼 난리가 나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달라져야 됩니다. 회계사분들한테 가갖고 대표님한테 가서 요즘 뭐 회계사가 을인데 뭐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항상 우리란 표현을 해줘야 돼요. 회계사가 뭐 회사가 어떻게 시켰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은 회사는 일부러 했으니까 고의, 회계사는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과실. 실제로 그런데 회사가 걸리면요 회계사도 고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고백하면 안 돼요. 버텨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정보는 주석에 있는데 저희가 주석을 안 봐요. 이게 삼부토글 주가입니다. 보세요. 문 닫았죠. 아까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전날 보십시오.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죠. 뚝뚝. 3월 말에 누군가는 뭐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안 보지만 누군가는 이것까지 보고 44%예요. 야, 여긴 부도네. 털고 나오는 겁니다. 재무제표 본문 보는 사람이 있고 재무제표의 주석까지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헛수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진짜 우리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식을 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걸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분식하는 걸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주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왜 지정제도라는 거 요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 말씀드릴 텐데 감사인을 회사가 정해요. 지금 이거 맞는 겁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이 고르셨어요? 아버님이 골라주셨어요?
기자님들. 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뭐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답답합니다. 지금 미팅해서 결혼하지 위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결혼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얼굴만 보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살아요. 이혼율 보세요. 지금 이혼율이 훨씬 높잖아요. 사회마다 문화가 있죠. 문화가. 회계법인, 회계사를 지정하는 회사가 회계사를 지정하는 지정제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문화가 틀린데. 회사가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회계법인을 택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결혼할 사람 내가 택해야죠.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잘 살았어요. 지금 회사 입장에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회계법인을 고르라고 하면 제일 잘 맞는 회계법인은 제일 싼 회계법인이에요. 왜냐하면 회계감사 누구한테 받는지 자본시장에서 가격이 안 매겨지거든요. 싼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감사품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분식이 일어나도 못 잡아내고 그래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나라 우리 회계 수준은 옛날 수준이에요. 아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보가 노출됐는데 3개월 동안 그 정보 갖고 주식해도 돈 먹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마치 미국 자본시장처럼 회사 보고 너희가 가서 잡아 와. 안 되죠. 수준에 맞춰서 해야죠. 수준에 맞춰. 지금은 우리는 잡아와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알아서 잡아와가 아니라 제일 맞는 회사와 회계법인을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석 정보가 원래는 보충 정보죠. 자본시장에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석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거 안 봐요. 외국에선. 마지막에 보죠.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는 뭐랑 똑같냐면 가계부예요. 돈 들어오면 수입이고요. 돈 나가면 지출이에요. 가계부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회계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발생주의 아시죠?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항공회에서 더 돈 주실 거예요. 강사료. 시간당 300만 원. 뭐 이렇게. 꿈의 날이 올 거예요. 언젠가는. 항공회에서 300만 원 주는 꿈의 날이. 제가 돈은 지금 안 받지만 저는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생주의예요. 그런데 현금주의는 뭐냐면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안 돼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해요. 300만 원. 그럼 돈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또 300만 원을 열심히 일해요. 돈을 안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열심히 해서 또 300만 원 받았어요. 돈을 안 받았지만 벌었어요. 그 다음 분기에 얼마 들어올 것 같으세요? 300이죠. 300. 300이면 그 다음은 얼마가 들어와요? 예? 500? 예, 그 다음 분기. 제가 여기 판이 없구나. 1분기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강의를 해서 300을 벌었어요. 2분기에 열심히 강의해서 300을 벌었어요. 3분기에 열심히 해서 300을 벌었어요. 4분기에 얼마를 벌 거로 예측이 되세요? 300이죠. 어려운 거 안 여쭤본다니까요. 300이죠. 하긴 300이라 대답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 학교 중앙대학교는 전교생한테 회계를 필수로 가르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주임 교수 4년을 했는데 내가 왜 피아노 치는 애한테 지금 회계를 가르치고 있지? 교육의 정체성이 헷갈려요. 말이 전교생인데요. 무슨 전공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가르칠 때? 미술. 미술은 제가 안 가르쳐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추상적이라 애들이. 연극영화. 근데 걔네는 가리키는 낙이 있잖아요. 왠지 제 표정이 흐뭇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 학교에 김수현 다니죠. 김수현. 저희 학교에 소녀시대라네요. 제 밑에 있는 교수가 이번에 학기 초에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실수했어요. 뭐요? 그랬더니요. 수업이 끝났는데 여학생이 오더니 소녀시대 팬클럽 가야 된다고 다음 주에 결석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결석 인정하면 안 되죠. 무슨 팬클럽 사인해가는 걸 그걸 무슨 결석을 인정해줘요?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했는데 걔가 안 들어가고 계속 쭈삣쭈삣거리면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래요. 걔가 소녀시대 멤버였어. 근데 걔네들은요 저희 학교에 그 연극영화과 애들 보면요 진짜 저 100m 뒤에서 오는데요 얼굴이 요만해요. 근데 광이 나요. 얘네들 C가 틀려. 우리랑 종자가 애초에 틀려. 종자가. 걔네들 가리키면 그래도 그런 종자를 보는
낙이라도 있죠. 체육학과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쉬워요. 애들이 자니까. 쉬워요. 방해가 전혀 안 돼요. 저희 학교에 민속국악과가 있거든요.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장구 뭐 이런 게 막 연습 그 교실에 있잖아요. 연습 시간에 난리가 나요. 막 창하고 뭐 난리야. 교수님이 수업해야 되니까 자 집중. 자 앉읍시다. 이거 가락을 맞춰서 와요. 이거 두들기면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저걸 보여주잖아요. 300, 300, 300이야. 그 다음 얼마 벌 것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도 나와요. 영혼이 자유로워갖고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막. 근데 보통은 300이 보이죠. 근데 제가 열심히 오늘 301을 했어요. 근데 항공회에서 다음 달에 돈을 준 거예요. 100만 원. 또 열심히 일했는데 항공회에서 지난번에 안 준 거 모아서 4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1분기에 100만 원, 2분기에 400만 원, 3분기 갔더니 300만 원 줬어요. 4분기에는 얼마 제가 벌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모르죠. 불규칙하잖아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예측을 하면 그거는 예측을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현금은 내 고객이 돈 있으면 더 주죠. 없으면 덜 준다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제가 얼마나 강의를 해서 돈을 버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건데 현금을 보면 내 고객이 얼마나 지금 돈이 있냐 이거를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미래를 예측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할 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발생주에 따라 만든 걸 갖고 예측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 분식하기 제일 어려운 게 현금 흐름표거든요. 현금 흐름표는 최소한 찍히잖아요. 은행 잔고가 찍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안진회계법인의 유명한 회계사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갔는데 자기는 전혀 생각을 못 70억짜리 회사인데요. 30억이 분식이야. 횡령을 한 거예요. 횡령. 어떻게 찾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은행 잔고가 안 맞아서 전화를 해봤대요. 이제 잔고 확인한 거 서류를 보냈는데 그게 왔었어요. 그럼 봤더니 잔고가 맞아요. 은행 도장도 찍혀 있고. 근데 다른 일 때문에 그 은행에 전화를 하면서 그때 은행 잔고 증명서 보내는 거 보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우리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고 거기 은행 어디에요? 했더니 그게 장마가 그러니까 은행 문 닫기 30분 전이었는데 바로 은행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 봤더니 은행이 벌써 눈치채고 더 이상 정보는 공개 못합니다. 분식이라는 거 안 거죠. 그래서 그 회계사가 그러면 우리한테 그 잔액 예정 증명서, 잔액 그 증명서 보냈습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셨더니 우리는 요청서 받은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위층이 그 회사였고 아래층이 은행이었는데 그 횡령한 분식한 담당자가 매일 은행에 갔고 회계사가 보낼 거예요. 회계사가 그 증명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 보낸 서류니까 그거 오면은 갖고 계시다가 제가 오면은 제 서류 다시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내주세요. 매일 출근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갔는데 마침 왔어요. 회계사가 보내갖고.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거 자기가 가갖고 자기가 도장 파고 은행 도장 파고 자기가 쓰고 은행 봉투 해서 해갖고 밑에 층이니까 거기서 보낸 거예요. 주소는 똑같으니까. 그 회계사가 받아보니까 이건 은행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화할 때 그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었대요. 은행하고.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데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전화하는 동안 이렇게 나가더래요. 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검찰에 서류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나 혼자 먹은 거 아닌데 사장이 먹은 게 20억이면 지가 먹은 건 한 1억인 거예요. 억울하다고 보낸 거예요. 분식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현금은 그나마 잘 안 일어나요. 이렇게 은행이라는 데서 통해서 확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자본시장에 발달된 거는 현금 흐름표를 보조지표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현금 흐름표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현금 흐름표가 가계부와 동일하지만 기업에 관련된 거니까 좀 나눠요. 어떻게 나눴냐면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게 실제 기업 거 제가 뽑아왔습니다. 기자님들이 계셔갖고 제가 무서워서 이러면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이 중에 어느 회사 주식 사시겠습니까? 비기업. 네? 진짜요? 어떤 아니시죠? 깜짝 놀랐네. D기업. 그쵸, D. D는 뭐냐면 영업활동에서 2조 4,900억을 번 거예요.
영업에서 2조 4,900억을 벌었는데 투자를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요. 공장 사고, 기계 사고, 투자한 거예요.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됩니까? 투자를 해야죠. 이제 한 요쯤 정도 저랑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제 강의 다니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앞좌석에 안 앉죠. 이걸 여기다 왜 놓는지 모르겠어. 나 어차피 내가 절로 갈 건데. 지금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만 혼자 제일 열심히 듣고자 앞에 앉았는데 제 뒤통수만 보고 계시죠. 한 번은 GS 강의를 갔는데 이런 거 진짜 쓰면 안 돼요. 개인사니까. GS 강의를 갔는데 사장님 7분 모시고 하는 강의였어요. 숫자 경영. 테이블 7개 갖다 놨는데 안 앉아요. 앞에 앉기 싫다고. 그래서 시간 돼서 겨우 앉혔어요. 두 번째 공통점, 강의장에 오면 질문 안 하죠. 평소에 그렇게 말씀들이 많으시던 분들이 이렇게 과묵할 수가. 근데 그날은 사장님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역시 사장은 틀리구나. 근데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몇 시에 끝내줄 거예요? 목소리 톤도 이래. 몇 시에 끝내줄 거예요? 그래서 4시에 끝납니다 했더니 와, 어쩜 남자도 군복 입혀놓으면 변하는 거랑 똑같아요. 강의장만 들으면 대학교 1학년이 되나 봐요. 4시에 끝난다는 말이 끊어지기 무섭게 7분이 다 웅성웅성이야. 뭐 약속이 있는데 뭐 피곤한데 뭐 난리가 났어요. 7분이. 제가 30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강의도 끝나기 전에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최고의 강의는 휴강이고요. 그 다음 강의는 일찍 끝내주는 강의. 저희도 일찍 끝내고 식사하러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분 일찍 끝냈거든요. 강서류가 30분 빠지고 들어왔어요. 칼문화죠, 칼문화. 대단한 거. 제가 오늘 30분 일찍 끝낼 건데 항공에서 얼마나 주나 보려고요. 회계는 분식이 없기 때문에 좀 겁나고 우리가 분식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내가 30분 일찍 끝냈는데 다 주면은 이거 분식인데 분식 이전에 인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2조 4,900억을 벌었는데요. 1조 2,200억 투자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남은 돈. 갚아야죠. 그게 재무활동에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우량한 회사죠. 우량한 회사. C. 얼마 벌었냐면요. 7,900억 벌었어요. 투자를 무려 2배를 해요. 이거는 성장 동력을 찾았다는 거죠. 투자할 게 많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땡겨왔어요. 1조 1,100억. 이건 성장 기업이죠. 이런 기업. A. 영업활동 마이너스입니다. 돈 못 벌어요. 마이너스 2,300억이에요. 그런데 투자는 9,600억. 못 먹어도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고스톱판으로 치면 못 먹어도 고하는. 일단 질러. 그러니까 돈을 8,000억 땡겨왔습니다. 이거 위험기업이에요. 위험기업. B. 갑자기 영업활동에서 다른 데랑 비교하면 규모가 확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인데. 근데 유일하게 투자가 플러스예요. 무슨 뜻이죠? 투자가 플러스. 팔았다는 뜻이죠. 아, 여기까지 이제 동요가 됐습니다. 아, 오늘 끝날 때쯤 되면 여기 뒤에 갈 것 같은. 팔았어요. 팔았어. 영업하겠다는 뜻이야? 안 하겠다는 뜻이야? 문 닫겠다는 뜻이죠. 쇠퇴기업.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 주식 사시겠어요? D 왜 안 사세요? D. D. 꽉 찼죠. 이미 주가는 상한가예요. 꽉 찬 거예요. C를 사야죠. 주가는 미래 성장력이 지금 반영된 게 주가예요. 그래서 C를 사셔야 돼요. A는요? C는 코스피, A는 코스닥. 위험이 크면 뭐도 커요? 수익도 크죠. 공무원들 데리고 이거 강의하잖아요. 주구장창 C 또는 D예요. 벤처기업 가서 강의를 한 번 했는데 A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 안 하고요. 현금 흐름표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늘 댁에 가셔갖고 저기 배우자분들 신랑 신부 앉혀놓고 이거 해보세요. D 산다. 돈 맡기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뒷배 타는 스타일이에요. 주가 올랐는데 그때 가서 사. 뒷배 타는 스타일. C 산다. 돈 맡기셔도 돼요. 우리는 열심히 기사만 쓰면 됩니다. A를 산다. 돈을 맡기긴 맡기되 관찰 통제. 이거 위험해요. 언제 또 사고 칠 줄 몰라요. B를 산다. 결혼했으면 그냥 사시고 사귀는 중이다.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 빨리 헤어지세요. 이거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B 사는 건.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 상황을 보는 겁니다. 현재 상황.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량이라고 앞으로도 우량이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나온 숫자 중에 영업활동에서 돈 들어온 거하고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비교해 보세요. 이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만큼 분식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영업활동에서 돈 들어오는 게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많이 벌어지면. 그걸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그걸 재량적 발생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량적 발생액. 공부를 하세요. 석사를.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요. 저희 중앙대학교 오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MBA가 1,000,000원이거든요. 600에 깎아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사랑합니다. 이런 건 기사 쓰셔도 돼요. 자, 이 회사 보십시오. 이 회사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현금흐름표 한번 보세요. 이 회사 주식 사시겠습니까? 김 기자님 사실래요?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되겠죠. 현금흐름표만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부산저축은행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사건 처음 일으킨. 영업활동 보십시오. 영업활동. 영업활동에서 은행이에요. 은행이 영업활동이 많이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 줘야 되잖아요. 예금 받은 것보다 대출 준 게 더 많아요. 그때 기사들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기 은행장님이 뭐 이 사람한테도 자기 친인척한테 막 돈 빌려주고 난리를 쳤다고 막 나와요. 영업활동에 은행이 많이 났어요. 투자 엉뚱한 짓 많이 했죠. 그런데 MBA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업활동 7천억 마이너스 하던 게 갑자기 10분의 1로 쭉 줄어들어요. 아까랑 똑같죠. 규모가 미치게 되면서 마이너스 투자하던 거 갑자기 플러스 1,587억. 여기 은행장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먹튀야 이제. 나 안 해. 저 정보가 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터지기 전에 이미 다트에 공개된 정보예요. 근데 그때 기사 이런 건 막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에 특혜 인출, 저축은행 특혜 인출, 고위공직자들은 미리 알고 예금 다 뺐다. 그래서 그때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 고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님은 왜 자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특혜 인출과 무관하다. 결론 났습니다. 특혜 정보 미리 안 빼도요. 다트 가서 내가 여기 회사 은행에 예금 계속 해도 되나? 한번 뚝 두들겨 보면 쇠퇴 딱 나오잖아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2010년 12월 31일 날 발표된 저 자료를 보면 이제 발표는 3개월 있다 했지만 저기는 이제 은행장이 영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은행 예금해놓고 이자율 2%더 준다고 예금하고 있으면 돈 뺏기는 거죠. 이번에 동양CP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물론 소액 투자자들이 저런 것 때문에 물리는 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거나 이런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본적인 소양은 회계 숫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부가 돈만 막 밀어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회계를 보고 국민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신 다음에 그 재무 능력 테스트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특히 빈민 국민들한테 재무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 지어주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무상복지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거 해갖고 국민들이 소액 그 시장에서 번 돈 갖고 저기다가 이자율 더 준다고 하니까 현혹돼서 가서 저거 주식 저 은행에 예금하고 나중에 팡 터지고 나니까 내 돈 물어줘 하고 아우성 치면 정부가 또 그거 못하니까 또 물어주고 그래서 제가 내는 세금이 글로 빠지고 마지막에 안타까워서 제가 내는 세금이 숫자를 안 본단 말이에요. 패턴만 봐도 이건 쇠퇴기업이에요. 털었어야죠. 은행에 예금 인출했어야죠. 보시는 것처럼 미래 예측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갖고 하는 거지만 미래 예측을 하기에 앞서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 분석의 첫 출발은 현금흐름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식 일어나기에 가장 적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재산이에요. 부채는 빚이고 자본은 소유주 몫입니다. 그러면 자산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돈을 벌어다 줘야 됩니다.
박 기자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혹시 결혼하신 분? 기자님 결혼하셨어요? 여기 뭐 지금 싱글들만 오셨나? 오늘 밤은 화려한 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 번은 KCC 강에 가서 거기 엔지니어 부장님들이었거든요. 다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뭐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더니요. 기대는 뭐였냐면 부채였거든요. 왜냐면 계속 벌어서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근데 그 부장님이 비용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채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채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디서 자금을 끌어왔냐. 비용은 이건 위험해요. 부부관계가 비용이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저희 집사람, 저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서 요리하시다가 도시락 그러면 제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나 뭐 또 잘못했나?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 있다가 여보 그러면 가슴이 털컥 내려. 또 영수증 들켰나? 집사람이 저를 통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이 돈이 저한테 안 오고 그분의 통장으로 갑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자산으로 생각하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을 벌어다 주니까. 저는 저희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너무 젊어갖고 자식이 없겠다. 성형수술을 시켰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자산입니까? 비용입니까? 기획사에서 성형수술을 시켰어요. 대단하신데?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 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인 성형수술 시키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통제 가능하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해서 잘 팔려요. 돈 벌어와. 그럼 7대3, 6대4로 기획사 돈 벌어오잖아요. 돈 들어오잖아요. 성형수술비는 자산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연구 개발 막 하는데 연구비는 비용이에요.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연구비는 아직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수준. 그건 비용이에요. 개발비는 이게 돈이 될 가능성이 높으면 개발비예요. 성형수술을 시켰어요. 데뷔한 연예인. 요거는 개발비입니다. 근데 연습생 성형수술 시켰어요. 돈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요거는 비용이에요. 기자님들 월급 받는 거는 이 월급은 자산입니까? 비용입니까? 기자님들 월급. 우리 월급은 자산이에요. 우리 스스로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신문사에 우리 그 방송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CEO들이 월급 올려주는 걸 겁내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자님들 월급을 올려주는 걸 스스로 겁내하면 안 되세요. 왜냐? 월급 올려주는 걸 겁내한다는 건 우리 기자가 우리 신문사, 우리 방송사에서 뭐란 뜻이에요? 비용이에요. 채용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월급 올려주는 걸 겁내하지 말아요. 실제로 월급은 비용이 아닌 게 우리가 이거 물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만들 때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원가에 들어가요. 이거 판매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왜 기자분들이 받는 월급은 자산이 안 되냐? 우리는 만드는 제품이 즉시 기사로 매일 나가잖아요. 자산화할 시간이 없어요. 원래 자산인데. 그래서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 뿐이지 자산이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요거 팔면 비용 처리되죠. 팔면. 우리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끊었다. 원래 정식으로 하면 자산 끊었다 비용 처리해야겠죠. 또 어차피 하루 다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 처리해보는 것 뿐이지 우리가 받는 월급은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과 비용의 개념을 아는 것 엄청 중요한 겁니다. 모 학교가 재단이 바뀐 다음에 월급 체계를 바꿨어요. 월급 체계를 바뀌어갖고 교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형 교수와 레저형 교수. 저는 생계형이니까 레저형이니까. 저희 학교에 레저형 교수가 있는데 이분하고 술 먹으면 짜증나 죽겠어요. 가끔 술 먹으면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 본가에 갔다 왔는데 부모님이 통장을 주셨어. 웬 통장? 교수가 무슨 돈이 있냐고 통장을 주신대요. 그럼 지가 술을 사든지. 술은 n분의 1이에요. 교수는 술을 n분의 1 하면서. 제가 학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 있다 학교 와갖고 충격을 먹었잖아요.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몇 번 나눠주는 줄 알았다고요? 2번. 처음에 통장을 받고 학교는 월급을 2번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들어와. 제가 열받아갖고 교수 모임 있을 때 막 뭐라고 했지. 야, 이거 순 사기다. 먹고 살 만큼은 준대더니 3분의 1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반토막 났어요. 그랬더니 국립대학교 교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난 3번 나눠주는 줄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 얘기를 못했죠. 이게 자산의 개념이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 마저 드리기 전에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YG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죠. 거기에 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약회사예요? 여기 IT 산업합니까? 뭘 개발하겠어요? 연습생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거 개발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의 개념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둘 다 돈 나가는 건 똑같지만요. 하나는 돈이 들어오고요. 하나는 돈이 안 들어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는 정식으로 교수는 세 종류가 있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조교수 월급은 안 올렸어요. 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얘네들이 학교에 돈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정교수 안 올렸어요. 왜? 나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돈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 돈을 다 어디로 몰아서 한 방에 부교수들한테 한 방에 월급을 왕창 올렸죠. 그러니까 학교가 부교수 중심으로 부교수들이 이제 대부분 제일 많고 헐인데 부교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겠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야, 저기 이 사장님은 정말 경영을 하는구나. 경영을. 학교를 경영으로 하는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두 개가 치고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어떻게 월급을 올리냐면 노조랑 재단하고 딜을 해서 2% 3%다 똑같이 올리잖아요. 그건 경영이 아니잖아요. 월급은 자산인데 이게 회계는 철학이 있어요. 회계가 차변대변 분기 끊는 게 아닙니다. 월급은 자산이란 철학을 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경영 의사결정이 틀리죠. 다 올려줄 거냐? 돈 되는 애들을 올려줄 거냐? 그래서 회계를 단순히 차변대변 끊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계에 있는 철학을 이해하셔야지 그 철학을 가진 사람이 경영을 할 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사회 산물이거든요. 우리끼리 약속한 게 회계예요. 이건 이렇게 처리하자. 분식이라는 게 되게 위험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요. 분식과 이익 조정은 한 끗 차이예요. 금감원에 있을 때 분식한 기업 찾아내는 첫 번째 방법. 영을 기준으로요. 이익이 약간 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살짝 위에. 요거 분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 손실인데 위로 올린 거예요. 그건 올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왕 분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쁜 거 가르쳐 드리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론에 있어요. 이론에 밑에서 약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분식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식과 이익 조정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식과 이익 조정은 다르다. 회계사가 하는 거는요. 분식을 잡아내는 게 본연의 목적이지 이익 조정을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업들은 이익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세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세는 안 하지만. 그 개념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롯데쇼핑 아시죠?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뭐 하는 회사죠? 쇼핑몰 하죠. 그럼 자산 중에 뭐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식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대학교 때 우리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답 보고 푸세요? 문제 보고 푸세요? 기자 정도 되셨으면 공부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막 찌끔찌끔 하세요 지금? 답 보고 수학 문제 푸세요? 문제 풀고 답 확인하잖아요. 왜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미래를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측하고 그 재무제표가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갖췄는지 맞춰봐야지만 이 회사가 분식을 한 건지 이 회사가 분식을 안 한 건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롯데쇼핑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롯데쇼핑은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자산 중에 뭐가 제일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까? 건물이죠. 쇼핑몰. 그럼 건물이 제일 많은지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서 분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 위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식이냐 아니냐는. 그럼 판단을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롯데쇼핑이 26조 회사인데요. 유형 자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13조 제일 많아요. 여기는 내 생각하고 맞네. 그러면 롯데쇼핑은 주가가 언제 뜰까? 쇼핑몰에서 물건 많이 팔리면 뜨겠네. 그러면 롯데쇼핑 가서 물건이 뭐가 많이 팔리나 이렇게 지켜봐야죠. 미국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 투자 서클이 어디냐면요. 텍사스에 할머니 모임이 있어요.
거기가 뉴욕에 있는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뉴욕 신문에도 났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진짜 진정한 투자구나. 그 할머니들 군대가 뭐 하냐면 월막 가서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요. 어느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리나. 그리고 많이 팔리는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 회사 건. 그러니 수익률이 높죠. 앉아서 두들기고 있는 것보다. 롯데쇼핑 뭐가 제일 많이 팔리나 가서 쳐다봐야죠. 롯데쇼핑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런데 진짜 정보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아까 주석. 그 주석을 뒤져보니까요. 건물이 2순위네요. 5조. 건물보다 많은 게 있어요. 땅. 롯데쇼핑은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부동산 회사입니까? 롯데쇼핑의 주가는 롯데몰에서 물건이 많이 팔면 뜰까요? 땅값이 오르면 뜰까요? 롯데쇼핑 주가가 안 뛰는 이유를 아시겠죠? 롯데쇼핑은 땅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왜? 자산의 정의는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를 통해서. 그런데 예측을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쇼핑 주식을 사야 돼요? 아니죠. 근데 신기한 게 롯데쇼핑이 지금까지 토지를 줄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올 지금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기초 장부 금액이 7조 7천억인데 7조 5천억으로 떨어졌죠. 이게 평가에서 금액이 떨어진 건지 실제로 처분해서 떨어진 금액이 많은 건지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롯데쇼핑이 근래 들어 저렇게 토지 보유량이 줄어든 건 최초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물어보시죠. 부동산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롯데가 7조가 있습니다. 7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까 예측하면서 부동산 시장 가볼 필요 없죠. 롯데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가능성이 좋지 않겠는데? 라는 정보가 나오잖아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 회사의 미래가 보이는데 그 회사의 미래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보이는 겁니다. KC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페인트 만드는 회사. 뭐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측을 하셔야죠. 예측. 재무상태표를 보고 예측을 하시는 겁니다. 왜 주식하는데 내가 주식 사면 주가 빠지고 내가 주가 파면 주식 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뭐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냐면 손익계산서 보고 의사결정하세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고서 야 올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달성 그때 가서 사세요. 손익계산서는 예측 정보가 아닙니다. 회계 정보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측하는 정보가 있고요. 확인하는 정보가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요. 손익계산서는 내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예요. 남들은 손익계산서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예측하고 투자 의사결정하니까 항상 한 템포가 느리죠. 그리고 나서 숫자는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갖고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KCC는 페인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산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요? 페인트 만드는 회사니까 공장, 기계장치 이게 제일 많겠죠. 그게 유형자산입니다. 자산 규모가 6조인데요. 그 규모가 2조 4천, 3분의 1이요. 오, 여기는 페인트 많이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회사네.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깜짝 놀란 숫자가 보여요. 그 다음 큰 걸 봤더니요. 1조 7천억, 1조 8천억 거의 2조에 육박하는 게 매도 가는 금융자산, 주식채권이에요. 6조 자산 중에 주식채권이에요. KCC는 증권회사입니까? 제조회사입니까? 여기는 증권회사예요. 예측을 했어요. 전 증권회사로. 맞는지 안 맞는지 손익계산서 보고 확인하셔야 되죠. 여기가 올 상반기에 주식 팔아서 현대중공업 팔아서 120억 벌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겠지만 DHP 코리아 팔아갖고 6억 벌었어요. 작년은 더 대박입니다. 작년에는 현대차 팔아갖고 600억. 현대상선 팔아서 400억, 1000억 벌었어. 1000억. 재작년 거 보여드릴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재작년에. 현대중공업 팔아서 6,200억 벌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팔아서 이제 푼돈이죠. 138억. 여기 회장님, 사장님한테 연구팀에서 가갖고 페인트 놀라운 기술로 발견했다고 보고하러 들어가면 회장님, 사장님 뭐라고 그럴까요? 넌 좀 가. 야, 주식하는 애 불러봐, 빨리. 뭐 사야 돼? 회장님, 사장님은 무슨 관심이 온통가 있겠어요? 여기서 승진하려면 주식해야 됩니까? 페인트 만들어야 됩니까? KCC 주가는 페인트 많이 팔면 오를까요?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오를까요? 갖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오르죠.
그래서 이번에 올랐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시면서. 삼성 주가가 팍 오르는데 KCC가 3년 전부터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질 당시에 2대 주주였어요. 엄청 올랐죠. KCC의 자산을 보면 KCC가 어디서 돈을 벌려고 하는 줄 알 수 있고 그 돈 벌려고 하는 방향이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과 맞다면 투자를 하는 거고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과 틀리다고 생각하면 돈을 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안 하고 주가 보고 의사결정해. 주가 보고. 그러니까 맨날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권부 기자들 주식 못하죠. 법적으로. 저도 현대증권 다닐 때 주식했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제가 왜 현대증권 갔는 줄 아세요? 우리 부장님이 하는 수익률이나 가입사한 제가 하는 수익률이랑 차이가 없어요. 아, 여기 업계는 노하우라는 게 의미가 없구나. 20년을 근무해도 쪽박은 똑같아. 그래서 유학 갔다 오니까요 다 잘려 있어. 누구만 안 잘렸냐면요 재경 쪽 회계하는 분들, 그분들만 안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계가 자를 수가 없죠. 모든 비밀을 다 아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자.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이제 그룹사 쫙 보고를 하면은 습자지 갖다 놔요. 그 데모할 때 쓰는 큰 습자지. 거기에 이제 손익계산서 한문으로 씁니다. 우리가 잘 못 쓰니까 한문 잘 쓰는 할아버지가 오세요. 손익계산서 쫙 쓰면 매출원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 밑에 당기순이익부터 결정돼 있어요. 진정한 능력 있는 회계 직원은 요거 맞히는 게 능력 있는 회계 직원. 2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회계 투명성이 몇 위였을까요? 지금 60개국 중에 59위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왜 우리가 59위로 나오느냐? 모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보고 의사결정했더니 다 틀려. 오빠 이거 다 헛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들이 모르는 걸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 벌면 그건 내가 잘하는 거고 내가 돈을 잃으면 회계가 이게 뻥이야 뻥. 그래서 분식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 조정은 다른 겁니다. 모든 게 분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요.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 주식 하셔야 돼요. 언제 월급 받아서 집 살래요? 주식해야지. 주식할 때 잘못된 지식사항 중에 하나 있죠. 분산 투자하라고. 무슨 뻥이에요. 아니 500만 원 투자하는데 무슨 분산 투자를 해요. 그거는 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분산 투자했을 때 마진율을 일정하게 5조 돌려요. 마진율이 3%요. 그래도 되잖아요. 500만 원 투자하는데 몰빵해야죠. 몰빵. 잘못된 지식에 몰빵을 하는데 분산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달걀 7개 갖고 있는데 7바구니 이렇게 나눠요. 분산 투자하라고. 5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샀어. 5개.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요. 그 바구니 들고 막 뛰어다녀. 달걀이 안 깨지겠어요? 다 깨지지. 5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야죠. 몰빵해야죠. 그리고 그 한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갖고 다녀야죠. 숫자도 보고 정보도 듣고. 그 5개 나눠 갖는 거에 의의를 가져요. 나눠 갖는 거에. 그러면 안 된다. 물타기를 왜 해요? 빠졌다고 또 사. 물타기 할 주식 있을 바야 뜨는 걸 사야지 왜 물타기를 합니까? 잘못된 격언이 많아요. 주식할 때 옆에 있는 친구 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KCC 사이트 가셔서 KCC가 사면 우리도 사고 KCC가 팔면 우리도 파는 겁니다. 이 정보 어디 나와요? 다 뒤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3개월 늦게 의사결정해도 먹는다 이거예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에서 사서 바닥에서 팔 수 없잖아요. 어깨에 사서 무릎에서 파는 거예요. KCC 너네 많이 먹어. 얘네 무섭잖아요. 현대중공업 다 턴 거 보세요 지금. 현대중공업 어렵잖아요. 다 털었잖아요. 다 털었죠. 에버랜드 산 거 보세요. 에버랜드. 얘네가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역특해져 갖고 옛날에는 비상장 주식도 종목 갖고 있는 거 공개하더니 요즘은 안 해요. 자기네 걸 누군가 쫓아하고 있다는 걸 안 것 같아요. 정도준 교수가 쫓아하고 있다. 공개를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쪼갤수록 우리가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쪼갤수록 늘어나요. 우리가 정보도 나눠 가질수록 광명시 땅값 엄청 올랐죠.
세종시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광명시로 많이 갔어요. 분당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보시면요. 몰이 일찌감치 옛날에 생겼어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광명시에 거부가 땅 부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수년 전에 제가 광명시를 친구 집이 거기서 갔었는데 그때 몰이 들어온 걸 보고서 샀어야 돼. 몰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몰은 장사가 잘 되는 데 들어갈 것 같으세요? 땅값이 오를 때 들어갈 것 같으세요? 땅값이 오를 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몰이 들어왔다. 그러면 010-9698-1730 저한테 전화하셔요. 땅 사러 가게. 나눠 갖는 정보 속에 늘어나는 우리 재산. 정보를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신고를 하셔야지 제가 분석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막 신고가 들어와요. 대한전선 어떠세요? 대한전선 지금 그걸 사면 될 때입니까? 끝까지 물어봐. 끝까지 물어봐. 대한전선 사겠다고. 자산을 쪼갤수록 정보가 늘어납니다. 근데 자산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우동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 비유동이에요. 봐봐. 딱 한 분만 묻죠. 이분은 웃음 코드가 요즘 대학생하고 똑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우동 비우동이 아니라 유동 비우동이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나요. 지금 기자님들 왜 안 웃는 줄 아세요? 기사 쓰는데 지금 웃음 코드가 노후화된 거예요. 이런 고급 농담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기자님은 대답하지 마요. 질문 드릴게요. 미팅을 나갔어. 싱글들이 많으니까 여쭤봐야 돼. 미팅을 나갔어요.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밥값을 내 파트너가 내줬어요. 내가 좋단 신호입니까? 싫단 신호입니까? 좋단 신호는 싫단 신호. 좋단 신호. 그러니까 내 웃음 코드를 못 쫓아오시죠. 그건 싫단 뜻이에요. 빨리 가자. 피곤해. 빨리 가. 그럼 좋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좋으면. 저랑 미팅을 해요. 미팅을 했는데 제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웃기만 하시면 안 되지. 뭔가 액션을 보여주셔야지. 좋으면 밥값을 저한테 내게 하시겠죠. 밥을 사게 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밥은 너가 샀으니 내가 뭐 사요? 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차야. 술 마시러 가야죠. 지금 스스로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우동, 비우동 이 농담을 못 알아들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웃음 코드를 못 쫓아오는 겁니다. 다시 우동, 비우동이 아니라 유동, 비우동. 여기는 이제 웃네. 많이 이제 웃음 코드가 신세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뭐로 나누냐면요. 이렇게 나눠요. 유동자산에는 현금,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런 게 있습니다. 현금, 매출. 이게 많으면 좋은 건가요? 현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현금 많이 갖고 있으면 돈 생깁니까? 왜 갖고 있을까요? 현금을. 불안하니까. 모 해운업이 몇 년 전에 5천억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왜? 해운업 힘들잖아요. 그나마 채권 시장에서 우리 거 사줄 때 발행해서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이 많다는 건 내부 정보입니다. 지네 스스로들도 불안해하는 거라. 매출 채권이 많은 거 이거 좋은 건가요? 매출 채권은 뭐냐면요. 외상으로 물건 판 거예요. 맛집 가보시면 제가 항상 느끼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친절하죠. 사장님이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영을 안 해요. 자기만 돈을 벌어.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손님이 또 와. 종업원들은 신경질 나죠. 인센티브 제도가 없으니까. 두 번째, 진짜 맛집 가면요. 현금만 받아요. 불법인데 카드 안 받아요. 진짜 장사 잘 되면 매출 채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진짜 장사 잘 되는 집 가면요. 3시 됐는데 문 닫아요. 다 팔렸다고.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재고자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금은 회계상은 자산이지만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할 땐 얘네들은 위험자산입니다. 리스크 에셋이에요. 경영 입장에선 쟤네가 막 늘어난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레드 플래그. 빨간 깃발 달아줘야 돼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경영자가. 그리고 분식은 여기서 드러나요. 매출이 막 늘어나는데요. 매출 채권이 막 늘어나는데요. 재고자산은 같이 늘어나. 이거 분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출액이 늘어나면 매출 채권 늘어날 수 있어요. 외상 정책 때문에 재고자산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고자산도 같이 늘어나요. 이거 허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출 채권 막 늘어나는데 매출액 막 늘어나는데 매출 채권이 더 많이 늘어나요. 분식이 아니라더라도 이 회사는 피해야 돼요. 밀어내기 매출한 거일 수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매출액, 매출 채권, 재고자산 요건 같이 보셔야 됩니다. 분식하는 회사를 잡아내는 방법은 정보를 쪼개서 합쳐보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저희같이 기업가치 분석하는 사람은 재무제표를 그대로 갖다 안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 채권은 70%밖에 인정을 안 해요. 물론 업마다 틀리긴 한데 재고자산은 거의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기업가치 분석을 해요. 그런데 재무제표 나온 거 그대로 갖다가 부채 비율이 어떻고 유동 비율이 어떻고 하니까 안 맞죠. 숫자가 잘못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숫자를 우리가 잘못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숫자를 우리가 고쳐서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테이트먼트 또는 제작성이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요건 언제 가르쳐 주느냐? MBA 오시면 가르쳐 드려요. 1,000만 원짜리 600만 원에 싸게. 7시 다 돼갔고요. 뒤에 거 많이 남았는데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됐나요, 저희? 35페이지. 아, 그럼 거의 절반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뒤에 얘기 스토리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몇 가지 내일 사례부터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없으면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대차가 제가 어제 그 얘기했다가 오늘 기자분들한테 전화 엄청 받아갖고 현대차가 얼마 전에 한전 땅 샀죠. 얼마 주고 샀죠? 10조. 왜 이렇게 비싸 주고 샀을까요?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요거 받으면 안 돼요. 저희끼리 무슨 농담을 했냐면 찌락시에 정몽구 회장님이 한전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한전을 사는 줄 아셨다. 들으셨죠? 그래서 정몽구 회장님이 청사된 다음에 그러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정규를 받는 거야? 이건 농담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10조를 지른 건 한전의 지배구조를 봐라. 한전의 지배구조를 보면 정부가 대주주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땅을 샀으니까 재무상태표에 토지 10조 적어놨어요. 연말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말에 10조 그대로 놔둬야 되나요? 그 땅값이 진정 10조일까요? 그러면 까야 되나요? 지금 4조 얼마인데 공시지가가 5조라고 해도 5조가 마이너스잖아요. 까면. 현대가 1년에 버는 돈이 5조예요. 한 방에 다 비용되네요. 현대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네요. 요게 올 연말에 현대 회계 처리할 때 우리 회계학하는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야 이거 갖고 우리 기사 한번 쓸까? 현대 과연 어떻게 연말에 회계 처리할 건가? 그럼 분명히 현대에서 연락 올 거야. 정 교수님 왜 그래 우리한테 뭐 필요해? 용역 하나 줄까?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요. 2013년 1월 1일부로 공정가치 측정이라는 기준서가 발표가 됐어요. 옛날에는 공정가치가 뭐로 측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 기준서에 뭐라고 박혀 있냐면 기업의 특유성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 현대가 샀으니까 10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로 삼성은 10조 안 썼잖아요. 그럼 과연 공정가치가 얼마냐? 이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요게 분식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회계 정보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올 연말에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회계처리나 보시고 회계학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자산을 살 때 그걸 분납을 한다. 그러면 자산을 사는 시점에 꼭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권리가 넘어가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안 줬더라도 이게 내 거가 되면 그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냐면요. 그 코스닥 기업 중에 유동자산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땅 팔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회사로 들어가야 되죠. 사장 주머니 들어가. 땅 팔고요. 그러면
뻥 비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미수금, 유동자산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회계사들이 나와서 물어보죠. 이거 땅 팔았는데 10조 어디 갔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는데? 아프리카의 오랑우탄한테 팔았어요. 회계사가 거기 가서 확인해 봐야 돼. 확인 안 했다가 이번에 징계 먹은 데가 3일이잖아요. 3일. 3일에게 법원이 140억 소송 걸려갖고 물었잖아요. 3일은 확인까지 했어요. 날라가서. 그 분식한 회사가 일본에다가 물건 팔았다고 뻥친 거예요. 3일 보니까 의심스러워. 그래서 회계사들이 날라갔대요. 거기까지. 날라갔는데 다 있어. 진짜 공장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네가 진짜 돈 줄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을 믿고 들어왔죠. 적정 딱 뜨는데 망했어. 회사가. 망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본에 그 회사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사람 쓴 거예요. 사람. 공장도 가짜. 다 가짜. 그래서 회계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 이상 어떻게? 속이려고 그러면요. 분식을 하려고 회사가 작정을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STX 얘기 말씀드렸는데 STX가 과거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요. 연결 얘기 제가 오늘 안 해드렸죠.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안 해드렸네. 궁금하시죠?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